한 기업이 부품 납품사에게 1원 단위까지 후려치며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부품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하는 동안 이 회사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플이 최근 부품값을 2배로 올려달라는 요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갑 중의 갑이 하루아침에 을로 전락했을까요?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 100% 인상을 통보했지만 대체할 곳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기술을 넘기며 키워온 꼼수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갑일 줄 알았던 애플의 업보 청산 중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폰 한 대 가격이 1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80만 원이면 최신 기종을 살 수 있었습니다. 2배 가까이 오른 가격표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기꺼이 줄을 섭니다. 애플이니까요. 최고의 기술, 디자인, 프리미엄 브랜드. 우리는 그 값어치를 믿고 지갑을 열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폰 가격은 계속 올랐는데 애플이 부품사에 지불하는 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애플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을 경쟁시켜 단가를 극한까지 낮췄습니다. 삼성이 OLED 패널을 100원에 팔면 중국 BOE에게 가서 80원에 만들 수 있냐고 묻는 식입니다. 납품사 입장에서는 애플 물량을 놓치면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집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단가를 깎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는 이런 전략을 두고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마법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부품사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동안 애플만 웃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30%에 육박합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 이익률이 10%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같은 스마트폰을 팔아도 애플이 훨씬 많이 남긴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마진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부품사의 피를 말려서 만든 이익입니다. 소비자가 낸 15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애플 주주의 배당금과 임원 보너스로 흘러갔습니다. 정작 그 돈을 낸 소비자에게 돌아온 건 매년 조금씩 좋아지는 카메라와 거의 달라지지 않는 디자인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혁신을 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산 것은 애플의 협상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그 막강한 협상력으로 대체 무슨 일을 벌여온 걸까요? 애플의 협상력이 가장 날카롭게 작동한 곳은 디스플레이 시장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매일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스마트폰 화면을 말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OLED라는 화면이 들어가는데 이건 화면 스스로 빛을 내서 색이 훨씬 선명하고 까만색이 진짜 까맣게 보이는 고급 기술입니다. 아이폰 한 대 원가의 약 3분의 1이 이 화면값입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여기서 단가를 깎아야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애플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고급 화면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 뿐이었습니다.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으니 가격 협상에서 애플이 밀릴 수밖에 없었죠. 애플은 이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직접 키우기로 합니다. 바로 중국의 BOE라는 회사입니다. BOE는 원래 TV용 평범한 화면이나 만들던 중국 국영 기업이었습니다. 스마트폰용 고급 화면 기술력은 삼성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이 회사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애플 엔지니어들이 BOE 공장에 직접 파견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삼성 수준의 화면을 만들 수 있는지 기술 지도를 해준 겁니다. 사실상 과외입니다. 수업료는 누가 냈을까요? 아이폰을 산 전 세계 소비자들입니다. 우리가 낸 150만 원의 일부가 중국 기업의 기술 성장에 쓰인 셈입니다. 애플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BOE가 성장하면 삼성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만들 수 있어. 가격 더 못 깎으면 물량 옮긴다. 실제로 이 전략은 통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납품 단가는 해마다 떨어졌습니다. 그 차액은 고스란히 애플의 이익으로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품값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왜 아이폰 가격은 안 떨어졌을까요? 소비자에게 돌아온 혜택은 없었습니다. 원가 절감의 과실은 오로지 애플만 가져갔습니다. 같은 돈을 내고 더 낮은 품질을 받게 된 소비자도 생겼습니다. 애플은 이 방식이 영원히 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중국에 과외시켜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애플의 원가 절감 전략은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중국 BOE를 키워서 삼성을 압박하니 부품값은 뚝뚝 떨어졌습니다. 애플의 통장은 점점 두꺼워졌죠. 그런데 이 전략에는 아무도 예상 못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폰 자체가 재미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면 반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년 모델과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디자인은 몇 년째 거의 똑같습니다. 새로 바뀌는 건 카메라 성능이 조금 좋아지고 처리 속도가 약간 빨라지는 정도입니다. 예전처럼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했다는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애플이 기술 개발보다 원가 절감에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만들까에 쏠리면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기능을 연구할 시간에 1원이라도 더 깎을 부품을 찾아다니게 된 겁니다. 혁신의 엔진이 꺼지기 시작한 거죠. 품질 문제도 터져 나왔습니다. 애플이 중국산 부품 비중을 높이면서 일부 아이폰에서 화면 품질 차이가 생겼습니다. 같은 모델인데 어떤 소비자는 삼성 화면을, 어떤 소비자는 BOE 화면을 받게 된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 아이폰에 어느 회사 화면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150만 원짜리 제품을 사면서 부품 복불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입니다. 가격은 해마다 오르는데 혁신은 줄고 품질은 운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프리미엄 값을 지불한 이유는 최고의 제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고스란히 애플 주주들의 배당금 잔치에 쓰였습니다. 물론 소비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아이폰이 예전만 못하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의 갑질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진짜 반격은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애플의 갑질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건 삼성 디스플레이였습니다. 해마다 단가 인하 압박을 받았고 자기들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도 눈뜨고 봐야 했습니다. 애플이 직접 BOE에 기술 과외를 시켜주는 동안 삼성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애플이라는 거대한 고객을 잃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미국 ITC에 BOE를 제소한 겁니다. ITC는 국제무역위원회라는 미국 정부 기관인데 외국 기업이 미국에 물건을 팔 때 불공정한 일이 없는지 따지는 곳입니다. 여기서 지면 미국 시장에 제품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삼성의 칼끝은 BOE를 향했지만 진짜 겨눈 건 애플의 급소였습니다. 삼성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BOE가 삼성의 화면 기술을 무단으로 베꼈다는 겁니다. 애플이 아무리 과외를 시켜줘도 핵심 기술은 삼성 것이었으니까요. 결과는 삼성의 완승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이 소송은 삼성에게 극적으로 유리한 합의로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BOE는 결국 삼성의 기술을 베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플이 수년간 공들여 키워온 중국산 대체품 전략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어깨가 술렁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부품사들이 애플한테 휘둘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한국 기업이 미국 안방에서 판을 뒤집어버린 겁니다. 뺏기기만 하던 쪽이 처음으로 공격에 나서서 이긴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의 승리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애플을 진짜로 무릎 꿇게 만든 건 화면이 아니라 다른 부품이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두뇌와 관련된 아주 작은 칩입니다. 삼성이 디스플레이 소송에서 승리하는 동안 스마트폰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AI 시대의 도래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하고 사진 찍는 기계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고 사진 속 불필요한 물체를 지워주고 내 말을 알아듣고 알아서 일정을 잡아주는 똑똑한 비서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성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P라고 부르는 두뇌 칩이고 다른 하나는 D램이라는 메모리 칩입니다. AP는 스마트폰이 생각하는 역할을 하고 D램은 그 생각을 잠깐 저장해두는 작업 공간입니다. AI는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작업 공간이 넓고 빨라야 합니다. 여기서 애플의 꼼수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중국 BOE를 키워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만드는 기술은 어렵지만 돈과 시간을 들이면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었거든요. 하지만 고성능 D램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 세계에서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딱 세 곳뿐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중국은 이 기술을 아무리 따라하려 해도 못 따라옵니다.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철저히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만드는 장비 수출도 금지하고
핵심 기술 인력이 중국 회사에 가는 것도 막습니다. 디스플레이처럼 과외시켜서 키우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갑자기 벽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회사를 키워서 경쟁시키면 됐습니다. 그런데 디램 시장에서는 그 카드가 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경쟁자를 만들어낼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싫어도 이 두 회사 말고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디램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10년 넘게 통했던 멀티벤더 전략, 즉 여러 업체를 경쟁시켜 단가를 낮추던 공식이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할 곳이 없다는 건 곧 을이 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때마침 세상이 한꺼번에 AI에 미쳐버렸습니다. 챗GPT가 등장하면서 온갖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달려들었고 데이터 센터마다 고성능 반도체를 확보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I 기능을 넣으려면 더 좋은 디램이 더 많이 필요해진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으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이 오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 고객사들에게 디램 가격을 2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100% 인상입니다. 보통 때라면 애플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업체를 찾아가서 더 싸게 팔라고 압박하거나 물량을 줄이겠다고 협박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대체할 곳이 없으니까요. 중국 회사가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물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두 회사가 싫다고 갈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애플은 조용히 돈을 지불했습니다. 가격 인상을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물량만이라도 제발 맞춰달라고 부탁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10원 단위로 납품사를 쥐어짜던 그 애플이요. 10년 넘게 부품사들 위해 군림하던 갑이 하루아침에 을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건 애플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그동안 애플은 부품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남이 만든 걸 사다 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대신 그 남을 경쟁시켜서 최대한 싸게 받아내는 데 집중했죠.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됐지만 대체 불가능한 기술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과거에 후려쳤던 만큼 되돌려 받는 셈입니다. 완벽한 인과응보이자 업보 청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애플이 비싸게 부품을 사온다고 해서 애플 혼자 손해를 볼까요? 애플이 디램을 2배 가격에 사온다는 소식을 듣고 통쾌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갑질하던 기업이 드디어 제값을 치르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좀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플이 과연 그 손해를 자기 돈으로 감당할까요? 기업은 원가가 오르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이익을 줄여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비용을 제품 가격에 얹어서 소비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애플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부품값을 깎을 때도 소비자 가격은 안 내렸던 회사입니다. 부품값이 오른다고 자기 마진을 줄일 리가 없습니다. 결국 높아진 디램 가격은 다음 아이폰 가격표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150만 원을 넘긴 아이폰이 170만 원, 18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애플의 업보 청산 비용을 정작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이게 아이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디램 가격이 오르면 모든 전자제품 가격이 영향을 받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심지어 자동차까지요. 요즘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수십 개씩 들어갑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은 결국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밝은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호재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다니는 직원들 월급도 오르고 협력 업체들도 숨통이 트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 국가 경제 전체에 돈이 돌게 됩니다. 애플에 휘둘리던 시대가 끝나고 기술을 가진 쪽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열린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확실한 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갑질로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애플이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정말 기술 기업일까요? 아이폰을 뜯어보면 화면은 삼성이나 LG가 만들고
메모리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카메라 센서는 소니가 만듭니다. 애플이 직접 만드는 건 AP 칩 설계와 운영체제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남이 만든 부품을 조립하는 겁니다. 그동안 애플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 조종 능력이었습니다. 수많은 부품사들을 경쟁시키고 브랜드 파워로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그 사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였죠. 화려한 껍데기와 영리한 사업 수완은 있지만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드는 진짜 기술력은 부족한 회사라는 뜻입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화려하진 않아도 알맹이를 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반도체 기술이요. 이걸 초격차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격차가 너무 커서 따라잡기 불가능한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이 알맹이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세상은 이제 껍데기보다 알맹이를 더 높이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쥐고 흔들던 조종자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자가 진짜 권력을 쥐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번 일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술을 가진 쪽이 결국 이긴다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진리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에서 그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도 누군가의 갑질에 휘둘리는 영역이 분명 있을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몇 개나 더 확보할 수 있을지 그게 앞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애플의 업보 청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과연 애플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요? 다시 혁신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리한 유통 기업으로 남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